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해 아주 많은 일을 겪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역시 집안의 세 식구를 들을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님의 존재에 아주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시어머니의 드라마 같은 반전 덕분에 아주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신중하게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평범한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과 남편 집, 둘 다 집안 사정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이었는데 남편과 저는 명품에 관심도 없고 딱히 물욕이 없는 편이라 평소에도 검소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가진 거에 비해 많이 검소했습니다. 저희 세 명 다 필요할 때만 시원하게 큰 돈을 쓰는 편이고 평소에는 사치를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인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의 이런 검소함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그 나이대 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시고 마인드가 젊으셔서 저와 가치관도 비슷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평생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하는 일이 제 적성에도 아주 잘 맞아서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더라도 제 일은 꾸준히 할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의 생각을 다 이해해줬어서 결혼 후 일을 계속하라고 해주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 나이대 분들은 대부분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아예 확실히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결혼 전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일 안 관두고 계속 일하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을 각오로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 내가 언제 일 그만두라고 했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을 다 하던데 너도 일하면 좋지.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일을 그렇게 잘한다며? 멋지다. 내가 젊을 때 일을 못 해봐서 그런지 며느리는 꼭 일을 했으면 해.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와, 진짜요? 저 아이도 때 되면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천천히 가질 생각이에요. 아직은 신혼을 더 즐기고 싶어요. 그럼 나도 그 생각에 찬성한다. 내가 아이를 너무 일찍 낳아버려서 청춘이 없어. 아이는 낳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낳아.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뵌 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저에게 시어머니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런 시댁이라면 남편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직업을 이해해 주셨고 거기다가 임신강요까지 안 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결혼 전엔 다 그렇게 말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슬슬 말 바꾸면서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눈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 싶더라고요. 결혼 후 저는 정말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했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저희에게 아이도 자연스럽게 찾아왔죠. 임신 생각이 없었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딱히 마다하지 않고 임신을 계속 유지했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저의 출산을 좋아해 주었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은 저를 좋아해 주었고 거기다가 시어머니 또한 육아를 도와주시니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뒤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신다며 한 여자분을 집에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봤는데 시어머니는 그닥 좋아하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나이 차도 꽤 많이 났어요. 아주버님이 37살이었고 그 여자는 25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는 마땅히 하는 일도 없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젊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일을 좋아하는 저와는 다르게 그 여자는 평생 집안일만 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세훈씨 내조하면서 살 거예요. 어머님도 그게 더 좋으시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말에 거의 다 대답을 피하셨고 그 여자가 돌아가고 나서 아주버님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딱 봐도 철없이 첫째 아들 돈 보고 결혼한 게 눈에 훤히 보인다. 저렇게 능력 없고 철 안 든 며느리를 첫째 며느리로 삼을 순 없어. 시어머님 생각이 확고하셨고 다시는 그 여자와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 여자에게 푹 빠지셨는지 시어머니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그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괜찮냐며 저를 걱정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딱히 형님의 첫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집안에 제 또래 여자가 생긴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시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집에 자주 오셔서 저희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 저를 도와주었죠. 이제 결혼하면 얼굴 자주 볼 텐데 말 편하게 해요. 앞으로는 수진아라고 해주세요. 형님은 센스도 있었고 다른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일도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밝은 에너지가 풍기더라고요. 저는 형님과 지낼수록 더 좋아져서 오래 보고 싶었고 시어머니께 중간중간 형님에 대한 칭찬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과 아주버님은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어요. 무슨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고급지고 화려한 식장과 드레스를 예약했죠. 그리고 하객들 음식도 유명한 셰프가 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사업가이시다 보니 하객들도 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회사의 회장들이었어요. 제 결혼식은 아주 평범하게 친척들만 모아서 작게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정말 예쁜 형님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두 분은 행복한 부부가 되셨고 그리고 형님은 결혼 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부터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형님은 직업이 없으니 집에만 계셨는데 집에만 있는 것도 심심해하셔서 매일 혼자 백화점에 가서 명품 쇼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카드도 아니고 바로 아주버님 카드로 말이죠. 하루에 몇백만 원은 기본으로 긁고 다니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형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 집안에선 아무도 명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몇백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보다 몇만 원짜리 질 좋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브랜드 욕심이 너무 많으셨고 저희 가족 모두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형님은 명품 쇼핑을 잔뜩 하고 그 중에서 딱 하나 시어머니 것을 사왔는지 매일 자기 것만 샀던 형님이 어쩐 일로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사돈 갖다 드리래요. 이번에 전국에 딱 10개 나온 백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살 시간에 집안일이나 좀 배우지 그러니? 헤이, 요즘 집안일 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주고 고용하면 돼요. 어머니, 백이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난 이런 거 관심 없대도. 에이, 동서, 어머니한테 명품 선물 좀 드려. 농사일만 하는 동서네 집안이 이런 거 한 번도 선물 안 해줬죠? 어머니가 농작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형님은 저한테 갑자기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명품에 관심이 없으신 건데 그게 다 제 탓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명품 선물을 안 해드려서 그렇다는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형님이 들고 있던 명품백을 가방에 툭 치셔서 명품백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형님은 냅다 땅바닥에 떨어진 명품백에게 달려가 이것저것 상태를 살피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들어가시자마자 혼자서 작게 말하더라고요. 거참 더럽게 틱틱대네. 나이 많은 게 벼슬인가? 언제까지 비위 맞춰줘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보며 벙쪄 있으니 갑자기 형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표정이 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순간 이중적인 형님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네요. 왠지 모르게 형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유독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사드리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면서 제가 하지 못하는 귀여운 며느리 담당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일 형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면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자리에서 몰래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매일 자신과 저를 비교하면서 며느리들끼리 분열을 일으켰죠.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셔서 유기농으로 된 좋은 과일과 채소들을 계속 시어머니께 보내드리는데, 형님은 그건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란 식으로 저와 비교를 했습니다. 형님의 말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형님 주시는 돈을 더 좋아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가 알던 결혼 전 형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애써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주말 남편과 늘 가던 주말 농장에 갔어요. 저와 남편은 주말 아침 일찍 주말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주버님도 자연을 좋아하셔서 결혼하기 전부터 3명이서 같이 주말 농장에 갔어요. 거기서 아주버님이 일손을 도와주시면 농작물을 드리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죠. 그날도 저는 아주버님에게 같이 가자고 했고, 결혼 후 처음 주말 농장에 가는 거라 형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주말 농장이라는 말에 형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나 그래도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랐는데 이런 자비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주버님은 익숙하다는 듯이 형님을 잘 타일러서 설득했고,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의 말에 못 이겨 형님을 포함 4명이서 같이 주말 농장에 갔습니다. 형님은 일하는 내내 틱틱대면서 하셨는데 저와 남편은 그냥 포기했어요. 저렇게 화를 내면서 에너지 낭비할 힘으로 조용히 일만 하면 덜 힘들 텐데 하며 속으로 혼자 생각했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땡볕에서 일을 했고 이제 뒷정리 후 밥을 먹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밖에 있는 구석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슬쩍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몰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갑자기 손에서 끼고 있던 장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말씀을 하셨죠. 동서한테서 거름 냄새나. 자기, 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알지?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충격 먹어. 이거다, 재수씨가 농약 없이 농사 지은 거야. 자기도 먹어보면 반할걸? 그냥 이런 건 마트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농사 같은 걸 왜 짓는데? 동서 집안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며. 역시 결혼한다고 해서 촌티는 못 벗는구나. 저런 여자랑 한 집안 여자라는 게 쪽팔려. 우리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진짜 왜 그래? 결혼하면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만 하면 장모님한테 다 일러 바친다고 하는데, 장모님 대체 언제 소개시켜드릴 건데?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도 못 뵀잖아.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우리 엄마 지금 해외에서 사업하느라 나도 얼굴 보기 힘든 거 알잖아. 형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고, 아주버님은 갑자기 형님이 오시니까 당황하시면서 결국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제 뒤에서 몰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농사 짓는 저희 집이 부끄럽다며 무시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부터 정이 확 떨어져서 더 이상 얼굴 보고 대화하기도 싫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연기였던 거겠죠. 저는 사람한테서 한번 정이 떨어지면 점점 멀어지는 스타일이라 그날 이후로 형님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가족 행사 자리라면 항상 형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온몸이 쑤신다며 살도 점점 빠지셨어요. 혹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 전담 의사 선생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검진을 해보시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옆에 서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한 달이요? 이렇게 갑자기요? 네, 이미 손을 쓸 수 없네요. 최대 한 달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주저앉아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방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형님이 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저보고 잠시 나오라고 했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 방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죠. 그런데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제 귀에 가까이 귓속말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는 어머니 재산 얼마나 가져갈 거야? 재산요? 형님은 지금 시어머니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서도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심각해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나 하고 있는 형님이 역겨웠습니다. 동서,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이제 슬슬 어머니 유산 이야기도 해야지. 아니, 어머니 시한부 이야기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 집안 돈 때문에 아니면 왜 저 늙은이랑 결혼했겠어?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별론데 당연히 시어머니 유산 때문이지. 그러니까 빨리 정하자.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20대 중반인 여자가 벌써부터 시어머니 유산을 탐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다가 형님한테 한 소리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정말 돈에 미친 계집애구나? 뭐라고? 지금 어머니 생사 오가는 상황에서 그딴 말 짓거리고 싶냐? 네 엄마는 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저는 몇 달 전 주말 농장 화장실에서부터 들었던 것들이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형님의 인간미 없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한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이야기라니 형님은 순간 화가 나셨는지 충격적인 짓을 벌이셨어요. 바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뺨을 처음 맞아봤는데 그게 형님한테 맞은 거라고 하니 도저히 믿기 싫었어요. 얼굴이 돌아간 채로 있는데 볼이 얼얼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가족은 왜 건드려? 참나, 이참에 그냥 할 말 다 해버릴게. 우리 가족이 농사를 짓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너희 엄마는 뭐 해외에서 사업?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하길래 자식 새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회사 이름 한번 들어보자. 참나, 너 같은 촌티 벗은 애가 외국 회사를 알겠니? 솔직히 너네 집 농사 짓고 거름 냄새 맡으면서 쥐꼬리만한 돈 버는 거 맞잖아. 어머니가 유기농 채소 과일들 좋아하실 것 같아? 명품백이랑 돈을 더 좋아하시지. 너도 참 개념도 없고 센스도 없다.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형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싸가지 없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열을 받아서 당장이라도 형님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저와 형님은 둘 다 당황했고 저희도 모르게 큰 소리를 싸워서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시어머니가 다 들으셨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형님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네가 잘못했다. 빨리 동서한테 사과해. 네? 제가 잘못했다뇨. 형님한테 따박따박 대드는 동서가 훨씬 잘못했죠. 시어머니, 동서 편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수진아, 너 몰랐니?
너희 집 전 재산 다 합친 게 둘째 며느리 한 달 매출이다. 쥐꼬리만한 돈? 웃기지 말거라. 둘째 며느리 집안 농작물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곳이다. 네가 잘못했으니 당장 사과해라. 네? 저희 집 전 재산이 동서 한 달 매출이라고요? 형님은 이제야 이 사실을 알았던 건지 벙쪄 있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당당히 화를 내고 말을 하길래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저희 집보다 더 잘 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조상님 때부터 5만 평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로 후손의 후손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편이고 그 땅만 팔아도 수백억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워낙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셔서 땅을 팔지 않으시는 거죠. 형님은 단순히 농사라고 해서 저희 집을 만만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자존감이 있었는지 절대 저와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셨고 분하셨는지 발을 쿵쿵대며 자리를 떴어요. 형님이 사라지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해주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너보다 많이 어리니까 이해해. 시어머니는 이렇게 저의 감정을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덕에 겨우 진정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시한부란 소식을 듣고 저는 거의 매일 시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늘 시어머니 담당 의사분께서 시어머니를 돌봐주시는데 그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시어머니 전담 의사의 전화를 받았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뵈었고 그 옆에 계시는 전담 의사분도 보았죠. 남편은 미리 와서 시어머니의 곁에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 전담 의사 선생님께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대체 저희 엄마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위독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속상했는지 큰 소리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날 예민해져서 화를 냈죠. 저는 남편을 말렸고 우선 시어머니를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 수 있는 날이 더 줄어들었다고 해요.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이런 일을 겪으니까 더 당황스러웠고 이제 정말 시어머니가 저희 곁에 남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방법뿐이라고 하셨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1분이라도 더 보기 위해 매일 출근하고 병원으로 퇴근을 했고 시어머니가 잠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 중 한 명이라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2명 중 한 사람이라도 시어머니의 곁에 꼭 있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한테 대놓고 막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야, 너 언제까지 다 죽어가는 어머니 간병할 거야? 이럴 시간에 빨리 어머니 재산 분할 이야기나 하자고. 너 진짜 사람 안 됐다. 어떻게 죽음 앞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 좀 해. 야, 이게 바로 며느리다운 행동이야. 모르겠어? 너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촌깨집애랑은 대화가 안 된다. 아... 형님은 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 유산에 대한 말만 늘어놓았고 저는 그저 형님을 돈에 미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으신 편이세요. 무려 50억이나 되시는데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났나 봅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건강보다 돈이 더 먼저인 아주버님 부부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였고 인간미 없는 그들이 너무 싫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도 아주버님 부부와 멀어지려고 했고 여전히 저와 남편은 거의 매일 시어머니의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 부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뵈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며칠 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시어머니의 병실에 왔고 시어머니가 주무셔서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의 문을 잡고 열려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병실 안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 싶어보니 놀랍게도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병원인데 왜 온 건지 궁금해졌죠. 그런데 두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실 문을 아주 조금 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잘 초래한 거 맞아? 왜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망할 여편네가 참 숨통이 질기다 질겨. 그냥 확 해버릴까? 안 돼. 재수씨 성격 몰라? 걸리는 순간 우리 지옥 끝까지 찾아올걸? 진짜 동서 요즘 나한테 너무 깝쳐. 쥐가 나보다 나이 많다고 뭐라도 된 줄 안다니까? 그냥 확 시어머니 옆에 같이 눕혀버릴까? 동생까지 있으니까 재산 분할을 더 많이 해야 하네. 우리만 재산 받을 수 없나? 지 아들 걸고 협박하면 재산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얻기 위해 일부러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그들이 병실에 나오기 전 바로 비상계단으로 도망쳐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워낙 돈에 환장한 사람이란 것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진행하는 그들이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 아들이 아직 9살밖에 안 됐는데 자신들의 조카를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얼른 그들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시어머니의 병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래 설치할 생각은 없었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와 남편은 대책으로 시어머니의 병실 모서리에 녹음기를 달아놓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쓸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에 녹음된 형님과 아주버님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삼아 대한민국 최고로 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원래 돈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이번 기회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제대로 죗값을 받았으면 해서 저와 남편은 아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거였습니다. 녹음 증거물도 아주 완벽했고 전혀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바로 그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했어요. 그들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으니 당황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저희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된 형이었어?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보지도 않는구나. 동서, 진짜 너무하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가지고 신고? 너무 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뒤에서 몰래 녹음할 생각하다니 진짜 소름이 다 끼친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저희한테 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렸고 신고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창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다고 머리가 잔뜩 아팠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결국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는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저희가 자신들을 신고했으니 저희의 얼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은 먼 친척까지 오는 자리니까 오실 줄 알았는데 연락도 아예 받지 않으셨고 어디서 뭘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저와 남편 둘이서 장례식을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친척들이 아주버님과 형님의 안부를 물으실 때마다 거짓말하느라 애먹었어요. 그렇게 겨우 장례식이 전부 다 끝이 나고
이제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무언가 건네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응? 이게 뭐야, 아들? 이거 할머니 사진 뒤에 있던데? 아들은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가 사진 뒤에서 찾았다며 주었습니다. 그건 흰색 봉투였고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이를 열어 그곳에 쓰인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건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시어머니가 써놓으신 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내가 죽든 말든 내 영정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이 편지는 둘째 부부가 볼 거라고 믿는다. 난 밑에 쓰여진 주소에 있으니 언제든 찾아오거라. 대충 편지를 요약하면 이런 글이었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장례식이 끝났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다뇨? 편지 제일 밑에는 정말로 주소가 쓰여져 있었고 저와 남편은 속는 셈 치고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시어머니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 생각에 잠겼죠. 설마 진짜로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건 아닐까 하며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미 죽으신 분인데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도 긴장이 되었는지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곳은 시골에 있던 한 주택이었고 저와 남편은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분 뒤 정말 놀랍게도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을 반겨주며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자식들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억이나 되다 보니 당연히 자식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전담 의사분과 두 분이서 계획을 하고 시한부인 척 연기를 한 것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단 말을 들으니 시어미한테 그렇게 애교 부리고 착한 척을 했던 형님의 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유산을 상속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어마무시한 계획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일을 꾸밀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에게 시한부처럼 보여야 해서 일부러 아픈 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줄 알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약을 잘 탔냐느니 이런 말을 짓거리셨을 텐데 그때 시어머니는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고 그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바로 듣고 계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고 거기다 배신감까지 들어서 유산을 절대 상속해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할 말이 끝나시고 저와 남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유산은 둘째 부부한테 다 주고 싶구나. 네? 저희한테요? 너희 아니면 줄 사람이 없구나. 너무 부담스러우면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돼. 시어머니 재산은 현금만 50억이었고 거기다가 건물과 땅까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이 매일 시어머니의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한 것이 시어머니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아주버님네 부부와 반반 나눠 가졌을 게 뻔한데 시어머니도 속 편하게 저희에게 다 유산을 상속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주버님네 부부를 제대로 고소하기로 하셨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시어머니가 직접 고소를 하니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라올 일은 없으니까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셨는지 시어머니한테서 고소장이 날라오니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그동안 저랑 남편이 너무 바빠서 찾아뵙질 못했네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계시는 곳으로 갈 테니까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왜? 나 죽이고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착한 척이니? 난 너희 같은 며느리랑 아들 둔 적 없다. 꼭 법정에서 보마. 엄마, 이건 동생이랑 나 차별 아니야? 처음부터 동생한테만 재산 넘길 생각이었잖아. 나만 또 나쁜 자식 만들지?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아. 참나, 엄마 재산이 탐나서 부모도 없애려고 하는 게 자식 새끼냐? 네가 당하고만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죽은 척 연기하고 우리 기만한 거 내가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고. 피해 보상금 딱 준비해놔. 아주버님이 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아주 크게 비웃으셨고, 정말로 아주버님은 맞고소를 하며 시어머니를 고소했지만 당연히 아무런 죄도 성립되지 않았고 애꿎은 소송 비용만 벌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다가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 음식은 안 드신 거예요? 그럼 나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니까? 첫째 며느리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서 몰래 자는 척 했는데 그때 내 음식이 이상한 걸 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음식 냄새 맡아보니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안 먹었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다면 형님이 음식에 뭔가 넣는 장면을 보지 못하셨을 것이고 아마 지금 시어머니는 이곳에 계시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소송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합의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형님과 아주버님께 마음을 돌리셨는지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셨고 결국 그 연락이 귀찮으셨는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님과 아주버님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살면서 가족 중에 2명이나 감옥에 가니 아주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정말 약한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들이 죗값을 제대로 받고 감옥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형님의 어머니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신 게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형님의 집안은 그저 가난한 집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던 형님은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해서 팔자 펴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법정에서 형님의 부모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 앞에서 쪽팔린다며 당장 꺼지라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됐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앞으로 살 날 동안 자신이 쓰실 돈을 제외하시고 재산의 거의 일부분을 저와 남편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 돈이 저희가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큰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재산을 주신다고 하실 때마다 계속 거절하면서 시어머니 쓰시고 싶은 곳에 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헤이, 그냥 너 있어. 정 그렇게 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가 돈을 버리던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고민이 되었죠. 결국 저희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저희는 이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쓰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저희의 선택에 존중을 해주셨고 참 예쁘다며 저와 남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부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뿌듯하고 살면서 최고로 잘한 일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사신다고 하셨고 저와 남편은 일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주말 농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땅을 구매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농사일을 다들 좋아해서 주말마다 온 가족이 내려가서 농사일을 하고 시어머니 댁에서 자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제 다시는 아주버님과 형님 이야긴 꺼내지 않아요. 앞으로 없는 셈 치며 살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의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돌고 돌아 드디어 예전처럼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행복하게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증거물 꼭 남겨놓으시길 바래요.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에 설치해두었던 녹음기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